서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북촌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에 유독 깊은 침묵에 잠겨있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몰락한 양반가의 선비 이선의 거처였지요.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두문불출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맹인 선비라는 안타까운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3년 전 늦은 밤 서재에서 글을 읽던 그는 정체 모를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재물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선의 두 눈을 날카로운 인두로 지져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그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유폐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대가였을까요? 그의 다른 감각, 특히 청각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는 정도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 소리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 톤과 숨결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고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목소리에서는 늘 귀에 거슬리는 불협 화음이 느껴졌지요. 또한 사람의 발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운과 감정 상태, 심지어 의도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발걸음은 땅을 무겁게 짓눌렀고 불안에 떠는 발걸음은 미세하게 어긋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소리의 잔향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그는 그곳에 배어있는 과거의 소리들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방에서는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의 잔향이, 평온한 대화가 오갔던 방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의 잔향이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능력을 스스로 심한, 즉 마음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두 눈을 잃고 세상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이제 두 눈을 가졌을 때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냉소와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숨겨진 욕망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한을 굳게 닫고 다시 기나긴 침묵과 어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 이선의 고요한 침묵을 깨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오랜 스승이자 현재 동궁전에서 어린 세손 이환을 가르치던 태부가 자신의 서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비보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스승이 평소 앓던 지병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서둘러 결론 내렸습니다. 평소 그의 강직한 성품을 시기하던 반대파들이 많았기에 사건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 왕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지요. 그렇게 스승의 죽음은 단순한 자결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이선에게 스승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두 눈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분이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이 자결이라니 이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은 그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어린 세손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스승의 집에 조문을 갔습니다. 많은 조문객들로 집안은 소란스러웠지만 이선의 예민한 귀에는 그 모든 소음 너머의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종의 부축을 받아 스승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서재 안은 이미 사건 현장이 정리된 후였지만 이선의 심화는 그 공간에 남겨진 소리의 잔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 서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소리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고요한 소리의 잔향이었습니다. 마치 스승이 평소처럼 홀로 앉아 명상이라도 한 듯 모든 소리의 파동이 가지런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선은 기묘한 불협화음을 감지했습니다. 서재 중앙 벼루와 서책 몇 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유독 날카롭고 격렬한 소리의 잔향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리 깨지는 소리, 비단 찢어지는 소리 같은 짧지만 극심한 충돌의 잔향. 이상하다. 이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만약 스승께서 스스로 목을 매셨다면 방 전체의 소리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하다. 어찌하여 방 전체는 이리도 평온한데 유독 저 한 부분만 격렬한 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다툼의 흔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벼루와 서책을 집어던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스승을 살해한 후 그 죽음을 자결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소리의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선은 심한을 통해 스승의 죽음이 명백한 타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이 스승의 서재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쫓고 있을 때 그의 모든 행동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금이 소속의 비밀다모 서령이었습니다. 그녀는 25, 눈처럼 흰 피부와 차가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비밀명을 받고 스승의 죽음과 그 배후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령 역시 이 사건이 단순한 자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아의 검안 기록과 현장 증거들을 통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타살이라는 심증을 굳힐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스승과 각별한 사이였던 이선이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서령은 이선의 기이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서재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지만 고개를 기울여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붓과 벼루가 떨어져 있던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며 이곳이 부자연스럽소라고 중얼거렸을 때 서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맹인이 어찌 저리 정확하게. 서령은 이선에게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선의 조문이 끝난 후에도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선이 스승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다 관에서 쫓겨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혹은 그가 가진 단서가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선의 집에 소리 없이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담으로서 이선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선의 등 뒤로 다가가 날카로운 단도를 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대 정체가 무엇이냐? 스승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서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을 상황. 하지만 이선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히려 서령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구려. 이선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령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기척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어떻게 알아차렸단 말인가? 무슨 뜻이냐? 낭자의 걸음걸이 말입니다. 이선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의 무예를 익힌 자들은 발소리를 죽일 때 땅을 디디는 힘을 발끝으로 흘려보내지.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모래 스치는 소리나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요. 허나 낭자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소리도 없었소. 마치 유령처럼 소리가 없는 발자국이었지. 내가 아는 한 그런 보법을 쓰는 자는 내금 위의 그림자들 뿐인데. 맞소? 서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그것도 자신의 특기인 은신술의 특징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녀는 단도를 거두고 복면을 벗었습니다. 이선은 평범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눈은 보이지 않을 터.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서령이 물었습니다. 나는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봅니다. 이선은 그제야 몸을 돌려 텅 빈 눈동자로 서령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스승님의 서재에도 그런 발자국이 하나 더 있었소. 소리가 없는 발자국. 범인은 낭자와 같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일 것이오. 이선의 말은 서령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단순히 감이 좋은 것을 넘어 소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기묘한 능력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소리 없는 발자국이라는 단서는 그녀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는 한양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잠시 고민하다 이선에게 자신의 정체와 임무를 밝혔습니다. 내 이름은 서령. 내금위 소속으로 전하의 밀명을 받아 스승님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그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이선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사건을 볼 것이요. 낭자는 내 눈과 칼이 되어 내가 가리키는 곳의 증거를 찾아주시오.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쫓는 맹인 선비와 왕의 그림자로서 그의 눈과 칼이 되어줄 비밀 다모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스승의 서재에 남아있던 또 다른 소리의 잔향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과 서령,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공조는 그렇게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숨긴 채 밤에만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령은 담으로써 공식적인 수사 정보를 수집했고 이선은 자신의 거처에서 스승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소리의 잔향을 되새기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이선이 스승의 서재에서 감지했던 또 다른 기묘한 소리의 잔향, 즉 송연먹의 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예민해진 후각과 청각을 총동원하여 현장에 남아있던 아주 희미한 파동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일반 먹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고 맑은 소나무 향과 함께 아주 미세하고 고운 입자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듯한 소리의 잔향이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아주 귀한 송연먹을 사용했소. 아마도 스승님의 유서를 위조하거나 혹은 다른 문서를 남기려 했을 것이요. 이선이 자신의 추리를 서령에게 말했습니다. 송연먹이라. 서령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금강산의 소나무를 태운 그 으름으로 만든 최고급 먹으로 오직 왕실에만 진상되는 귀한 물품이요. 일반 사대북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이지. 이선의 초자연적인 감각과 서령의 해박한 지식이 만나 첫 번째 중요한 단서가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궁궐 최고위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틀림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사라진 작은 옥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스승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그 작은 옥새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범인의 진짜 목적은 스승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그 옥새였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옥새는 분명 아직 궁궐 어딘가에 있을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빼돌리지는 못했을 테니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만 하오. 서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넓고 숨길 곳은 많소. 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한단 말이오? 이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스승의 서재에 남겨진 소리의 잔향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온한 기운, 격렬한 다툼의 흔적, 송연먹의 향, 그리고 소리 없는 발자국. 그는 모든 소리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며 범인의 움직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길을 열 테니 낭자께서는 칼로 증거를 찾으시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이선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소 대신 진실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는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송연먹이라는 단서를 통해 범인의 윤곽이 궁궐 최고위층으로 좁혀지자 서령은 가장 먼저 조정의 최고 실세인 영의정 최현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덕망 높은 재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만약 그가 흑심을 품는다면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서령은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척하며 최현의 동태를 살폈고 이선은 최현이 주관하는 조정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는 맹인이었기에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 이선은 말석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목소리가 오갔고 마침내 영의정 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스승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린 새손을 보필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충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든 현자의 그것처럼 깊고 온화했으며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말에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화는 최현의 목소리 깊은 곳, 그 완벽하게 조율된 슬픔의 파동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 화음을 감지해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귀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감정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최현이 스승의 죽음을 애도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의 파동과 함께 아주 미세하게 얼음처럼 차가운 만족감의 파동이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손에 대한 충심을 말할 때는 충성의 파동 뒤로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거대한 야심의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목소리마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저자다. 이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바로 모든 일의 배후다. 회의가 끝나고 이선은 서령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의정의 목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는 자신의 감정마저 속일 수 있는 자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이야. 서령은 이선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이선이 소리로써 그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나라의 영의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증거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사라진 작은 옥사애였습니다. 이선과 서령이 최현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최현 또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이자 소리 없는 암살자인 그림자에게 이선을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자신의 거처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한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선의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선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시퍼런 단도가 박혔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이선이 예측했던 대로 소리를 죽이는 특수한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그 어떤 소리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스승님을 해친 놈이. 이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대답 대신 소리 없는 동작으로 다시 이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심한은 소리에 의존하는 능력이었기에 소리를 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눈먼 장님으로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림자의 공격은 뱀처럼 교활하고 맹수의 발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선은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방 안을 이리저리 내달렸지만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의 팔과 옆구리에는 얕은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소리가 없다면 다른 것을 들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이선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발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그의 옷깃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방 안의 사물들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진동하는 파동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마침내 이선은 감지했습니다. 자신의 등 뒤 풍경이 걸린 창가 쪽에서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는 것을. 거기다. 이선이 소리치는 순간 숨어있던 서령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창가 쪽으로 칼을 날렸습니다. 서령은 이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미리 집안에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그림자가 맞붙었습니다. 서령과 암살자 그림자의 무예는 막상막하였지만 이선이 옆에서 암살자의 움직임에 따른 공기의 파동을 계속해서 알려주자 전세는 점차 서령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함을 깨달은 암살자는 결국 연막탄을 터뜨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선은 지친 몸을 이끌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심한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파동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림자의 습격으로 최현의 위협이 실체화되자 이선과 서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세손 이환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왕의 신임을 잃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세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서령은 내금이 담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동궁전의 경비가 가장 삼엄한 한밤중에 이선을 데리고 세손의 처소로 잠입했습니다. 어린 세손 이환은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등장에 놀랐지만 서령이 왕의 밀명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분은 어찌하여 맹인을. 세손이 이선을 보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하, 이분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서령이 대답했습니다. 이선은 세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을 여쭙겠습니다. 스승님의 죽음은 자결이 아닌 타살이며 그 배후에는 영의정 최현 대감이 있습니다. 그는 사라진 작은 옥새를 이용하여 저하를 폐위시키고 이 나라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최현의 야심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역모의 증거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대들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증좌가 있는가? 증좌는 아직 없습니다. 허나 저의 눈이 바로 증좌입니다. 이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손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하, 잠시 저하의 마음에 있는 몇몇 신하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읊어주시지요. 저하의 심장 소리가 제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세손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선의 기묘한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과 의심스러운 몇몇 신하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눈을 감고 세손의 심장 박동 소리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세손의 심장은 충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파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조금씩 빠르게 뛰었지요. 마침내 세손이 영의정 최현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세손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공포와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최현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심장 소리를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저하. 이선이 눈을 떴습니다. 저하의 심장 또한 영의정을 역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세손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 듯한 이선의 능력에 감복하고 경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을 믿겠소. 내 그대들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하시오. 세손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처소와 연결된 비밀 통로의 위치와 궁궐의 경비가 소홀해지는 시간 등 역모를 파헤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인 선비와 비밀 다모, 그리고 어린 세손,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마침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손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이선과 서령은 이제 사라진 작은 옥새의 행방을 찾는데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옥새를 찾지 못한다면 최현의 역모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다시 한번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스승이 남긴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물건에 남겨진 소리의 잔향을 통해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승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을 법한 물건, 그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을 법한 물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낡은 검은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젊은 시절부터 늘 곁에 두고 연주하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였습니다. 스승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이 검은고를 타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선이 조심스럽게 검은고의 줄을 퉁겨보았습니다. 땡!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의 심안의 희미한 소리의 잔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가락의 잔향이었습니다. 이선은 눈을 감고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검은고에 새우며든 그 마지막 소리를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가락은 처음에는 슬프고 비통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연주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내 가락은 빠르고 긴박하게 변하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강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 가락이 단순한 곡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이용해 만든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그는 서령에게 자신이 들은 가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령은 이선이 읊는 가락을 종이에 받아 적으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문뿐만 아니라 암호 해독과 같은 특수훈련 또한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음의 높낮이를 글자의 획수로, 음의 길이를 붓으로 치환하는 등 여러 가지 암호 해독법을 적용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령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찾았습니다, 나리. 이것은 파자 암호입니다. 스승이 남긴 가락은 소리가 모이고 울리는 곳, 왕의 근본이 잠든 곳이라는 문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죽기 직전 검은고 연주를 통해 옥새를 숨긴 장소에 대한 단서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소리가 이제 영모의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모이고 울리는 곳, 왕의 근본이 잠든 곳. 스승이 남긴 암호의 의미를 두고 이선과 서령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근본이라는 구절에 집중하여 역대 왕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나 왕릉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소라 오히려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때 이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생각하신 곳은 그리 거창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소리가 모이고 울리는 곳, 이것이 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선은 자신의 시만을 통해 궁궐의 구조와 각 장소의 음향적 특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경회루 아래 연못계에 있는 작은 악기 창고, 그곳이 틀림없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동시에 물소리 때문에 내부의 소리가 가장 잘 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리, 혹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현 대감 또한 스승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을 터. 그가 일부러 거짓 단서를 흘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령의 추리대로 최현은 이미 스승의 서재에서 검은고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암호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왕의 근본이라는 구절을 흘려 수사망이 자신의 정적인 다른 대감에게 향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현과 대립하던 한 대감의 사가 지하 창고는 소리가 잘 울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선의 시만이 가리키는 악기 창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령의 이성적인 추리가 가리키는 대감의 사가로 갈 것인가? 한참의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두 곳을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령은 먼저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 대감의 사가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의 지하 창고에서 작은 옥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새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그들은 최현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옥새는 가짜였고 서령의 수하들은 다른 대감을 모함하려 한 영모 세력으로 몰려 포위되고 만 것입니다. 최현의 계략에 보기 좋게 걸려든 상황.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이선이 가리킨 악기 창고뿐이었습니다. 서령은 수하들을 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이선과 함께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령의 수하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선과 서령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손의 도움을 받아 궁궐의 경비가 가장 소홀한 틈을 타 비밀 통로를 통해 악기 창고로 향했습니다. 악기 창고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이선의 귀에 익숙하고도 불길한 소리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자 암살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현의 명을 받고 이곳에서 두 사람을 완전히 제거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허나 너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 그림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령은 칼을 뽑아들고 그림자와 맞섰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두 고수의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실력은
서령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이선은 서령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서령은 점점 수세에 몰렸고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선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발소리나 칼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아주 희미한 소리의 파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색, 색. 그림자의 숨소리는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아주 짧고 얕았으며 숨을 내쉴 때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약재가 타는 듯한 냄새의 파동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병이다. 그는 폐에 병이 있어 늘 약재를 태운 연기를 마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선은 그림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지병을 앓고 있었고 향주머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서령, 그의 왼쪽 가슴을 노리시오. 그곳에 약주머니가 있을 것이오. 이선이 외쳤습니다. 서령은 이선의 말을 믿고 모든 힘을 다해 그림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그림자가 칼로 막아내는 순간 서령은 그의 품속에서 작은 향 주머니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 주머니가 그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림자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고 그의 완벽했던 검술에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령은 그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습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이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비록 놓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의 약점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물리친 이선과 서령은 마침내 악기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안은 거대한 편종과 편경, 그리고 수십 개의 북과 검은고, 가야금 등 온갖 종류의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스승이 말한 소리가 모이고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창고 안에서 주먹만한 작은 옥새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최현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선이 창고 중앙에 놓인 거대한 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북의 가죽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북의 표면을 가볍게 통통 두드려 보았습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이선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오? 서령이 물었습니다. 보통의 북은 두드렸을 때 그 울림이 깊고 길게 퍼져나가야 하오. 하지만 이 북은 소리가 안에서 막혀 둔탁하게 끊어지고 있소. 마치 속이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이선의 말에 서령은 북의 한쪽 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북의 가죽을 고정시키는 징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리 아주 미세하게 달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 징을 여러 번 빼고 박았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그 징을 뽑아내고 북의 가죽 일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북의 속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옥사해와 함께 피로 쓰인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이 목숨과 바꿔 지켜낸 진짜 옥새와 최현의 모든 영모 계획이 낱낱이 기록된 혈서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의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옥새와 혈서를 손에 넣은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악기 창고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현이 보낸 군사들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들, 감히 궁궐의 악기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국보를 훔치려 하다니. 당장 놈들을 포박하고 저 창고에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 최현의 수하인 한 장군이 외쳤습니다. 최현은 이선과 서령을 그곳에서 제거하고 옥새와 혈서를 모두 불태워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창고 문은 밖에서 굳게 닫혔고 문틈으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칼을 뽑아들고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이선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령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저들의 계략은 이미 내 귀에 모두 들리고 있었소. 사실 이선과 서령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다른 대감의 사가에서 가짜 옥새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관에 넘기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선은 세손 이환을 통해 최현이 자신들을 악기 창고로 유인하여 불을 지르려 한다는 계획을 미리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최현의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령은 세손에게 진짜 옥새와 혈서를 미리 전달하여 왕에게 직접 바치도록 했고, 동시에 친위대를 동원하여 악기 창고 주변의 역으로 매복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대감의 사가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가짜 옥새였습니다. 모든 것은 최현을 속이고 그의 역모를 만천에 드러내기 위한 두 사람의 마지막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최현의 군사들이 악기 창고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방에서 세손이 이끄는 친위대가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당황한 군사들은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고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선과 서령은 불길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세손 이환은 왕의 침전으로 달려가 서령에게서 전달받은 진짜 옥새와 스승의 혈서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왕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영의정이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역적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왕은 즉시 영의정 최현을 포함한 역모 가담자들을 왕의 침전으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최현과 그의 일파들이 포박된 채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선과 서령 또한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독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경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이 나라를 찬탈하려 했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저 맹인 선비와 요망한 계집이 꾸며낸 흉계이옵니다. 저들이야말로 세손 저하를 등에 업고 옥새를 위조하여 이 늙은 충신을 모함하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역적의 무리이옵니다. 최현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신하들은 오히려 그의 말을 믿고 동요하는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짓된 충심으로 왕과 신하들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그의 교활한 언변 앞에서 진실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연의 뻔뻔한 연기 앞에서 왕과 신하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술렁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잠시 소신이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선은 최현이 역모의 증거라며 내놓은 가짜 혈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혈서는 최현이 스승의 필체를 흉내내어 모든 죄를 다른 신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 혈서를 보지 마시고 그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선이 심한으로 들은 저 거짓된 혈서가 품고 있는 소리를 말입니다. 이선의 기이한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왕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은 눈을 감고 온 정신을 갖자 혈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온 침전을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혈서를 쓸 때 사용된 먹은 맑은 물이 아닌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 위에서 갈렸습니다. 묵직한 돌이 굳어가는 피 위를 힘겹게 맴도는 소리. 바로 며칠 전 제 스승님께서 흘리신 그 피입니다. 최현대감께서는 제 스승님을 살해하고 그 피로 먹을 갈아 이 거짓 혈서를 써서 스승님의 마지막 충심마저 더럽히려 한 것입니다. 이선의 섬뜩하고도 구체적인 증언에 침전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로 먹을 가는 소리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겪은 자의 확신에 찬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선의 그 한마디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던 최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통제불능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인자함이나 충심의 파동이 아닌 극심한 공포와 광기의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 요망한 맹인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혀를 뽑아라. 이선은 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하, 이제 들리시옵니까? 진실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자의 영혼이 공포에 질려 지르는 저 끔찍한 비명소리가.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최현의 모습과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선의 서늘한 확신 앞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최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최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왕의 준엄한 어명이 침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최현과 그 무리들을 당장 하옥시키고 삼족을 멸하여 그 죄를 엄히 다스리라.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신하에게 이토록 끔찍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요. 그날 이후 의금부는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최현의 역모에 가담했던 수십 명의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고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거대한 역모는 맹인 선비와 비밀 다모의 목숨을 건 활약으로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후 왕은 이선과 서령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두 사람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선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그대의 심화는 이 나라의 보배와도 같다. 그대의 눈은 비록 어두우나 그 어떤 눈보다도 더 밝게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니 짐의 곁에서 그 지혜로 나라를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노라. 하지만 이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왕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능력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기이한 재주일 뿐 밝은 세상의 이치를 다스리는 데는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소신은 이제 그저 조용한 곳에서 스승님의 학문을 정리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권력의 소음에서 벗어나 세상의 작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왕은 그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공을 기려 집과 토지를 하사하고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서령 또한 이번 공을 인정받아 내금위 내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지만 그녀는 스스로 한직을 자처하여
이선의 곁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모의 폭풍이 지나간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어린 새손의 자리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이선은 예전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문은 늘 열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서령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묘한 능력을 더 이상 저주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주고 거짓된 세상을 바로잡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성은 은밀하게 퍼져나가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남몰래 그의 집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상인,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과부, 권력객의 땅을 빼앗긴 농부.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선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선은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의 파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시만을 통해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었고 정말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김대감 대곡간 뒤편 3번째 감나무 아래를 파보시오. 그곳에 당신의 땅 문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오. 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서령은 그런 이선의 눈과 칼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 증거를 찾아내고 자신의 무예와 지위로 그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양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의금부와도 같았습니다. 이선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외로운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가장 밝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선과 서령은 그의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이지 않는 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당과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 얼었던 흙이 녹으며 내는 기분 좋은 소리, 그리고 담장 너머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까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서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말씀하시오, 낭자. 지금은 제게서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서령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듣고 있을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선은 대답 대신 서령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냉소나 체념이 아닌 진정한 평온과 기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고요한 겨울밤, 차가운 처마 밑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따스한 봄볕에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요. 그의 말에 서령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맑고 또렷하며 그리고 더없이 따뜻한 소리요. 내가 평생토록 듣고 싶은 그런 소리 말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시만으로 서령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소리를 들었고 서령은 그의 따뜻한 대답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연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선과 서령은 함께하며 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은 자신의 능력이 또 한 번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소리의 잔향이나 거짓의 불협화음을 듣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희망과 선의의 파동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의 소리를, 탐욕스러운 관리의 목소리에서는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화는 이제 어둠과 거짓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한 줄기 빛까지도 찾아내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소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차가운 냉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끌어안는 듯한 깊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한을 가진 맹인 선비의 이야기는 한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 눈물 흘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맹인 선비와 그림자 같은 여인이 있다고. 그들은 귀신 같은 능력으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준 뒤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정말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은 신선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옥황상제의 밀명을 받아 인간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러 온 암행어사라고도 했습니다. 진실이야 어찌 되었든 이선과 서령은 한양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나 달콤한 미련은 없었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고요하고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이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령이 조용히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이선이 스승의 검은고에서 들었던 그 마지막 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락은 슬픔과 비통함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선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소리 없는 사랑의 선율처럼 밤하늘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